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 인간의 행태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배워볼 부분은 생활약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생활약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뭐 임산부 노약자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심신이 좀 미약한 분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든 그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우리가 다 생활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처럼 보이더라도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P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오늘 배워볼 거는 생활약자와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활약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노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장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약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된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약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2학년 때, 설계를 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설계를 했었죠. 2학년 설계에서. 그래서 대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설계를 하면서.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또 여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또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 신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신체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능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체도 노화가 일어나지만 이제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게 60대 이상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겪게 되면 그동안의 사회생활들이 이제 딱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내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오는 또 그 불만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법에서는 나이가 몇 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꼭 나이에만 국한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노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의 적응 능력을 조금씩 상실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조직의 예비 능력이 저하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가지고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신체적인 것만, 생물학적인 것만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던가 계단 하나의 높이, 단 높이를 뭐 15cm 정도로 이제 낮춰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죠. 난간을 만드는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거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고려해줘야 되는 것들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또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이라고 하면 스스로가 이제 난 이제 늙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 내가 이제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능적인 연령에 의한 노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노인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정도가 쇠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좀 먹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열심히 한 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이제 노인이라고 분류하기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죠? 법으로 정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보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사회적 역할 상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으로 오는 이제 정신적인 사회적인 기능이 이제 약화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역할이라고 하는 걸 부여받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그 새로운 역할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었을 때 적응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제 바뀌어 버렸을 때 은퇴 후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동안 뭐 2, 30년 막 길게는 뭐 40년 가까이 뭐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고 어렵겠어요. 그죠? 적응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이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뭔가 가치가 없구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노인이라고 분류할 때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되는 항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연령에 의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60세 또는 65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이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퇴 나이에 가깝죠. 그죠? 법적으로 우리가 만 60세, 그 다음에 뭐 특정 계층과 특정 직업군 같은 게 65세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연금이 나오죠. 그죠? 그 연금을 받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노인의 나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 65세쯤을 견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인이다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생활약자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장애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장애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장애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법적이나 의학적으로는 또 장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다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인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 능력의 한계나 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에 약간의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장애로 볼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장애로 일단은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능장애, 능력장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나이나 이제 남녀, 성별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장애를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신체 기능과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과 참여,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제 장애인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기능과 장애에 대해서 맥락적 요인을 추가로 우리가 또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맥락적 요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
이제 규범적인 요소,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성별, 인종 이런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요소들이 이제 포함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장애인을 기능과 장애, 맥락적 요인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게 되면 다음에 표처럼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서 또 이제 생활약자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통용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누구나가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거 이외에 이제 장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없다라고 봐야 되느냐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약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임산부라든지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생활약자죠, 대표적인. 근데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단지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적응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나 신체적인 기능이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약자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산부나 이런 경우에는 또 임신하고 있으면 몸이 아무래도 원래는 정상인데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표적인 게 어린이나 임산부고, 이런 분들 이외에도 어, 특별한 큰 장애는 없지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정상인데 특정 상황에서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활약자라고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활약자라고 하는 개념은 손상은 있지만 역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손상이 없지만 어떠한 일이나 업무나 문제 해결을 하는 수행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상이나 역량의 제한은 없는데 이거를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해결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역량의 제한이 생겨가지고 어떤 환경에 적응하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역효과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 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위한 디자인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축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플라토닉한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한 직업이긴 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굉장히 이제 활동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서 공간을 계획해주고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직업이 사실은 좋은 건축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잘 생각하기가 어렵죠. 디자인을 하면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물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생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 특히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더더욱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주 훌륭한 설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완벽하게 그런 공부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2학년 때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 시설을 했죠, 유치원을.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약자라고 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고민을 해봤다, 그런 시간을 가져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우리가 이론적인 베이스가 아직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아,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려한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생활약자는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신체 기능이나 활동, 참여의 제한이나 속박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약자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군들이 노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임산부가 될 수 있고, 어린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제 장애이지만 장애인으로 판정, 뭐 1급, 2급, 3급 이런데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신체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색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생활약자라고 하는 거는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제약 조건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신체 기능과 구조상의 문제인지 또는 다른 정신적인 문제인지,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적응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회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그게 뭐 장애로 판명이 되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생활약자라고 분류가 되면, 그런 생활약자들을 위해서 디자인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지. 자, 넘어가서 노인이라고 하는 집단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굉장히 젊지만 이제 앞으로 한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적인 노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릎이 아픈다든지, 살짝 부딪혔는데 뼈가 골절이 된다든지,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아물지를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턴다, 뭐 더위를 많이 턴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저하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리적인 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병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유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심장이 안 좋다, 뭐 콩팥이 안 좋다, 고혈압이 있다, 뭐 호흡기가 약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장이 약하다 등등등,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 몸에 있는 조직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뒤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또 고려해 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노화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거. 그래서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뭐 지체장애가 있고, 뇌변병 장애가 있고, 시각, 그 다음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장,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그 다음에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이런 식으로 장애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기 있는 파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으로 이제 저런 장애가 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장애라고 판정받기는 어렵지만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류들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도 사실 더 있고, 그죠?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보게 되면 감각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및 성격, 이런 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그 외에 다른 측면에서 상호작용에 있어서 퇴행이 온다. 그 다음에 유지 및 성숙을 동시에 내포하는 조절 장애가 온다.
감각 기능이나 인지 및 정신 기능, 정서 및 성격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노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 첫 번째로 나오는 감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로 갈수록 감각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처리 및 반응 속도가 저하된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운전할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한참 젊었을 때 몸이 건강했을 때에 비해서 느리고 그 다음에 그 조작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시각 능력도 약해지죠. 나중에 나이 들면 노안도 온다 그러고 그죠. 청력도 약해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감각기관이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각기관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뇌에서 뇌 기능도 사실 좀 약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기관도 약해지지만 인지 및 정신기능, 이게 뇌랑도 관련 있는 거죠. 암기를 하기 어렵다던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던가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뭐 나쁘게 표현하면 치매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기억을 예전만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둔화된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또 나와 있는 게 이제 지능 및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연령 외의 변인, 즉 교육 수준, 생활 경험, 신체적 건강 상태, 주변 상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0대쯤에 창의력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 감소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세가 넘은 분들은 창의력이 없고 창의성이 없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 전성기는 지났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둑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뭐 요즘 뭐 신진서라던가 뭐 박정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선 굉장히 유명하고 여자 기사 같은 경우는 최정 이런 분들이 유명한데 이런 분들이 예전에 뭐 알파고가 한참 나왔을 때 알파고랑 붙으면 또 누가 이기냐 이세돌은 들어봤을 거죠. 그죠? 누가 이기냐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전성기를 보면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가 전성기예요. 그 바둑 기사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실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예전에 활동하셨던 유명한 기사님들이 많이 있죠. 뭐 서봉수 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시니어 대회 나와서 바둑 두시는데 예전만 못할지언정 실력 면으로 보면 1류 기사보다는 떨어지는 거지 한참 전성기보다 못한 것 뿐이지 웬만한 그 프로 기사들이랑 대결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실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런 것들이 약화돼서 나빠진다, 창의력이 떨어진다, 일을 할 수 없다, 그 사회 적응을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노인이 됐다고 해서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회 구조상 젊었을 때는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업무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승진을 하거나 위로 올라가면 실무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할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은 실무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일을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회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이어서 또 다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시설을, 만약 노인 복지 시설이나 관련된 시설을 설계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노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없다, 감각기관이 다 약하다,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분들 중에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여전히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한 50대 5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50 정도의 분들은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좀 쇠퇴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질 때가 올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디자인을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 중에서 정서와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은 특히 감정 관련된 부분, 이건 호르몬이랑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향성, 그 다음 수동성이 증가한다든지, 뭐 조심성이 올라간다, 경직성이 증가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다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거랑 다른 겁니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은 변화가 많은 거를 이제 꺼려 한다라는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기존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걸 약간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꾸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지금 하던 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거를 회피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좋아했던 거는 계속 좋아하게 되고 내가 싫어했던 거는 계속 싫어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의존적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이제 생긴다 그랬죠.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식을 키웠다 그러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이제 다 결혼해서 추가해서 떠나버리고 나면 부부만 남는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사별을 해서 혼자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게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변화의 대표적인 게 있던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경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은퇴하고 어디 고향이나 어디로 귀촌, 뭐 귀농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 괜찮은 반면에 그런 게 없는 다른 타 지역으로 또 가게 되면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적응하는데 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되게 불행하게 느끼고 외로움을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부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 봅시다.